현재 우리 대표팀의 공격 라인이 워낙에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공격진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떠오르고 있는 주제는 조규성과 손흥민의 투톱을 가져갈 것이냐. 지난 바레인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기용되는 시점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도 많이 왔고요. 홍현석 선수가 조규성 선수 대신 들어갔는데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중원 싸움의 장악력도 어느 정도는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원톱을 쓰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냐,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조규성과 손흥민의 투톱 그리고 손흥민의 원톱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 공격 조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우리의 공격 라인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이재성, 홍현석, 정우영 등등등 최전방 공격수 바로 밑에서 뛰는 이 선 라인에 뛸 수 있는 선수도 많고 좋은 선수들이 워낙에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은 공격 라인에서 이선 자원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규성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규성 선수의 장점은 활동 반경이 매우 넓습니다.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런 플레이뿐만 아니라 조규성 선수가 기본적으로 안양 시절, 그리고 전북 시절, 그리고 상무 시절에 측면 공격수로 상당 기간 뛰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도 되고 중앙 공격수도 되는 선수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약간의 벌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를 잡았지만 측면 공격수도 소화하던 선수라서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조규성의 활동 반경이 넓다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 어떤 이점을 주냐면, 조규성 선수가 경기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90분 내내 정말 파워풀하게 뛰는 선수가 조규성 선수거든요. 덴마크 리그에서도 덴마크 선수들이 워낙에 체격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힘으로 덴마크의 수비수들을 압도하기도 하고요. 계속 움직이면서 그 키가 크고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을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조규성 선수가 활동 반경을 넓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황인범 선수가 득점을 하는 장면인데, 이때 측면에서 이재성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주잖아요.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조규성 선수가 앞쪽에서 열심히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열심히 뛰어들어가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상대 수비수들이 조규성을 따라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가장 앞선에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이재성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요 공간에 선수가 사라지게 되고요. 뒤쪽에서 황인범 선수가 뛰어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수들을 앞쪽으로 끌어놓으니까 황인범 선수가 이 뒤쪽으로 뛰어들어와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황인범 선수의 득점이 나오잖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중앙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주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그냥 뛰어들어간다면 상대 수비가 이강인 선수를 막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수들의 견제를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 주니까 상대 수비가 이강인을 방해하러 올라오지 못하고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 앞공간으로 들어갈 때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서 편안하게 볼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장면을 더 보여드리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미 앞쪽에서 조규성 선수가 움직이니까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면서 황희찬 선수에게 붙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조규성 선수가 측면 지역에서 계속 움직여주니까 상대 수비가 조규성을 따라서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한 명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 나오는 거죠. 손흥민의 움직임에 수비수 한 명, 조규성의 움직임에 수비수 한 명, 두 명의 선수가 쏠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운데 공간으로 황희찬 선수가 뛰어 들어가고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황희찬 선수가 편안하게 좋은 공간에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조규성 선수의 활발한 움직임이
주변 선수들, 특히나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정우영, 홍현석 등등등 풍부한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이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가 조규성의 활발한 움직임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팀들은 아무래도 우리를 상대로 수비적인 전형을 만드는 팀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대 수비가 밀집한 공간에서 아무래도 아시아권 국가라고 해도 중앙 수비수들은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쉽사리 볼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 잘해주긴 하지만 밀집 수비를 만났을 때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약간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이라던가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세부 전술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밀집 수비를 뚫고도 득점을 만들지만 국가대표팀은 아무래도 합숙하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세부적인 전술, 움직임, 조직력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라인 사이에 있을 때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풀어주는 선수가 바로 조규성 선수거든요. 조규성 선수의 몸싸움은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도 가장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상대 수비가 조규성과 몸싸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이 공간이 벌어졌을 때 이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밀집 수비 사이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셔도요. 앞쪽에서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수들하고 싸워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볼을 잡는 장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이 안쪽에서 볼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상대 수비가 올라올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와 싸워주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런 장면이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앞에서 상대 수비를 방해해주고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가 조규성 선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치고 들어올 수 있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할 때 상대 수비가 이강인 선수에게 가까이 붙어있질 않았어요. 이런 것마저 앞쪽에서 조규성 선수가 뛰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 주변에 수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앞으로 달려가는 모션을 취하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조규성 선수의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약간 뒷걸음질을 치죠. 그러니까 앞에 공간이 발생하고 이 앞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황인범 선수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황희찬, 이강인 등등 주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공권이라는 다른 선수들이 제공해줄 수 없는 포인트를 조규성 선수가 제공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 투톱을 이룰 때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현재 클린스만 감독이 투톱을 쓰잖아요. 근데 투톱을 쓰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도 전방으로 올라가고 넓게 움직이게 됩니다. 서령우 선수도 올라오게 되고요. 이기재 선수도 어쨌든 황희찬 선수의 근처로 많이 움직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연결고리도 부족하고요. 만약에 세컨볼 찬스나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상대 미드필더 라인에 둘러싸이면서 세컨볼 찬스에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의 4-4-2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레인전에서도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니까 바레인이 역습을 할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의 숫자가 확연하게 부족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보다 전력이 낮은 팀들도 역습을 할 때 중원 라인에서 비교적 쉽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홍현석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조규성 선수 대신에 손흥민과 이재성 혹은 손흥민과 홍현석처럼 공격형 미드필더를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하고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미드필더의 숫자가 3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성 선수나 홍현석 선수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약간 역삼각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기 시작해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여도 미드필더 싸움에서
어느 정도 선수의 숫자가 확보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원톱을 기용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특히나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규성 선수의 밑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라인 브레이킹을 할 때가 많아져요. 특히나 지난 경기는 바레인이 지고 있으니까 후반전에 라인을 좀 올렸죠. 아무래도 라인이 내려가 있을 때보다 상대 수비와 박스 안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싸워주는 그런 플레이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는 바레인의 수비 라인이 약간 높아지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때 오히려 이 뒷공간으로 조규성 선수보다 뛰어들어가는 스피드나 라인 브레이킹은 워낙에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패스해주는 선수는 이강인, 요 패턴이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나왔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바레인이 수비 라인이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최전방에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한 번에 상대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장면도 바레인의 수비가 꽤나 올라와 있잖아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앞선에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려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보고 패스를 찔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침투 타이밍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이 한 번에 이강인의 패스, 손흥민의 침투에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손흥민 원톱을 기용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그리고 뭐 홍현석 선수라던가 뭐 정우영 선수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 앞쪽에 있는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키가 큰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측면과 중앙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뛸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들이죠. 스위칭 플레이가 이 4명 쪽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뛰기가 편해지는 게 중앙에 있었던 이재성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수가 있으니까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면 이때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생기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도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면 이때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최전방에서의 스위칭 플레이가 아무래도 원톱보다는 조금은 제로톱에 가까운 손흥민이 있을 때 스위칭 플레이가 더 빠르고 유기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손흥민 원톱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두터움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강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런데 반면에 손흥민 선수의 원톱 전략은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정말 마음먹고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엄청나게 단단한 밀집 수비를 형성한다. 그리고 박스 안에 키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만 모여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들어갈 때도 이강인, 이재성 선수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밀집된 공간, 좁은 공간에서는 당연히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지컬이 좋은 수비수들이 우리의 선수들을 계속 이제 괴롭히면 우리의 기술적인 측면도 자연스럽게 퀄리티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세부적인 전술로 앞선에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상대 수비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정교한 공격 패턴과 그런 플레이들이 아무래도 국가대표팀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또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조규성 선수가 이런 밀집된 수비를 상대할 때는 앞선에서 싸워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은 단순하지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나오는 것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더 두는 것, 이 차이가 장단점이 모두 다 있는 전략이고요. 공격 라인에 특히나 좋은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역대 최강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그만큼 클린스만 감독이 여러 가지로 전술을 짤 수 있으니까 이번 대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뭐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경기에 변화를 주는 타이밍이라던가 결단력이 빠르거든요. 우리의 폭넓은 전술적인 선택지를 클린스만 감독이 잘 가지고 있다가 상황에 맞게 원톱이든 스톱이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